갭 투자를 막겠습니다. 전방위 대출 규제가 시작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집값 안정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급을 제일 많이 하면 좋죠.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빈집을 막 지어줘.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집값은 안정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의 소도시 같은 데를 보시면 아는데 뭐 인구가 뭐 10만도 안 되고 뭐 이런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아파트가 뭐 한 3,000세대, 5,000세대만 들어와도 막 가격이 막 훅훅훅 막 흔들려요. 전세가 막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에 물건이 많으면 소비자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 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공급의 파트를 빼고 나서 수요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수요를 흩뿌러뜨리는 겁니다. 이 수요를 이제 흩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다 서울만 살려고 할 때 서울도 좋은데 부산도 사시고 광주도 사시고 뭐 이런 데 사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사도 수익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른 물건들을 막 제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산이 되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10억이 오를 거 5억이 오른다거나 3억만 오르고 나머지 돈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너 이거 집 살라고 왔어? 그러면 내가 가격을 2배로 해. 판매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못 사겠죠? 근데 이제 이거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는 사실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너 이거 사봐야 손해보게 해주겠다. 너 이거 사면 오히려 돈을 많이 잃을 것이다. 아니면은 너 이거 사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 사봐야 의미 없어 라고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너 살 돈 자체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돈줄을 맞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정권은 사실 요 전자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억제 같은 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 대출을 규제한 적도 있었지만 기본 기조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겠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공급은 많이 할 거고 수요도 좀 분산시키겠다. 자, 근데 이 가격 급등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규제가 하나 세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들을 뭐 저도 그렇지만 몇몇 분들이 지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사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선 가격을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정말 수십 번을 정책을 썼었어요. 이런 이 수요 억제책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봐왔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은 규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게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막 가격을 뭐 또 급등시키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안 해야지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급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기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선 지금 너무 급등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얘가 한번 누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6월 말에 이 스트레스 DSR이 원래 7월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2개월 연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6월 말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집값이 좀 오르고는 있었지만 거래량도 좀 늘고는 있었지만 지금만큼 막 과열의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때도 현장은 좀 뜨겁긴 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부가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오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금 어쨌든 대출 규제를 뭐 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라는 시그널이 현장에 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만 해도 사실 이때 이 코픽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원가죠. 원가. 금리의 원가 같은 건데 대출의 원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는 똑같았어도 내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저 대출 좀 받으러 왔는데 하면은 한 3달 전, 4달 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 뭐 예전에는 훨씬 더 높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금리도 계속 내려가는 느낌에 거래량도 막 조금씩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때만 해도 상반기에는 가상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원가가 3.4, 3.5인데 실제 대출이 4% 채 안 되게 막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거의 남기는 게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가지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3월부터 이제 확 늘어가지고 4,000건, 5,000건 가다가 6,000건, 8,000건까지 찍어요. 이게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연초 대비하면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거래량이다. 그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러 가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었죠. 시중금리는 또 내려갔죠. 거기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6월, 7월 해가지고 이제 금리 내려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한번 이 주식시장, 금융자산시장이 한번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으면서 야, 금리 인하 진짜 된다라는 생각까지 더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5조, 6조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정책자금도 그렇고 이제 일반 은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6조 정도 늘어나는 주담대가 매달 늘어나는데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이 주택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똘똘한 한 채 정책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수요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한 곳으로 이제 쏠리는 거죠. 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좋은 것들이 막 하늘 높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정책성 대출도 많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가주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가주택 쪽에서의 이제 상품이니까 이쪽을 이제 거래가 잘 되면서 여기를 팔고 모은 돈을 합쳐가지고 중가를 사러 가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럼 중가를 팔고 중고가 가는 분들이 있고 요거 팔아가지고 고가 가는 분들이 있고 이러면서 지금 막 그 도미노처럼 거래량이 막 급증했다라고 뭐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부도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 해가지고 7월 달에 금감원에서 은행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해. 너네들 지금 대출 관리 잘 해라. 왜 이렇게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냐?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들이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잘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막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상당히 빨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원가 자체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원가 수준으로 대출을 막 해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빌려줘도 결국에 남는 장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싸게 빌려줬는데 정부가 가계대출 너무 많다 조절해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지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최소한 0.3, 뭐 많이 올린 데는 뭐 0.8, 뭐 1% 가까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8월 달에 금리 인상 타임라인인데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간 분들은 7월 달, 뭐 6월 달에 알아봤다가 잠깐 고민하고 8월에 지금 다시 갔더니 최소 0.5는 올랐다. 아니요, 저 1% 올랐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8월 21일에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해가지고 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간단해요.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 DSR 이거 괜히 밀었네? 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할 걸. 물론 이게 다른 의도도 있고 뭐 다른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내가 조금 성급했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미룬 김에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장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가계대출을 계속 땡겨가지고 집을 더 살 것 같으니까 이거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직 실제 금리가 올라간 건 아닌데 금리가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DSR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DSR은 금리에 반비례해가지고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량이 적어진단 말이죠. 금액이. 그런데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라는 거야. 얼마? 1.2%를 더해라. 그러니까 대출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수도권만 1.2%예요. 수도권만.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아닌 곳은 이제 절반으로 0.75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재밌는 거죠. 왜냐면 이게 대출이라는 거는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수도권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 자체,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나가라는 건데 이 금리가 오르는 게 뭐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출이 많이 줄어드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때 한도가 어쨌든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줄어들어요. 자, 보면은 변동금리를 하면은 약 13%가 줄어듭니다. 근데 주기형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해마다 고정금리로 가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약 4%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6억 6천만 원 대출 받을 사람이 6억 3천 정도 대출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 스트레스 DSR을 주는 것 자체가 금리가 올라갈까봐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고정금리야. 고정금리는 금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게 취지에 맞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기형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기형 주담대가 70%가 넘어요. 지금 대출 받는 사람들의 거의 열의 7은 이 고정금리로 받고 있고 이제 집을 사는 분들 뭐 이런 그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DSR이 뭐 강화가 된다고 해봐야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많지는 않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라도 더 늘리는 거는 어쨌든 하기로 한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해서 대출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만큼 지금 수도권 상승세가 엄청나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그 약간 공포감이 생긴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집을 살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8월 달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손품 팔다가 그래 한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집도 보고 뭐 휴가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사러 가야지 뭐 이러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9월부터 대출 규제를 막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야, 이거 막히기 전에 지금 가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많이 사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8월 말 거래량이 꽤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이건 이제 9월 가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8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한 달 만에 한 1% 올랐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되게 억울한 거죠. 나는 한 달 전에 집을 샀으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었고 대출 이자도 낮아졌는데 똑같은 집 사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가계대출을 내가 관리를 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금리를 올리라고 했냐. 은행들이 일을 너무 쉽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보고 대출을 잘 관리를 하라는 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 못 받게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대출은 계속 받으러 와.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인 거고 국민들은 불만이 많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야, 너네 그렇게 일 쉽게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나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대출을 안 해줘야 되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비싼 겁니다. 사지 마세요 했는데 막 와서 사겠대. 이 소비자들이. 그럼 이거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데 계속 사러 와. 거래량이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집 사겠다고 몰려오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은행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미 금리는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금감원에서도 금리 올리는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식으로 좀 상품을 관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금리를 안 올리면은 한도를 줄여버리면 되죠. 한도를 줄이면 사람들이 이제 이 대출을 받으러 오기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 한도를 줄이려는 게 사실 극단적인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이 저 그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극단적인 거 씁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냐. 은행들마다 지금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0년 만기가 있어요. 40년 만기 대출 우리 수도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30년인 거랑 40년인 거랑 DSR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0년 만기는 웬만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딱 막아버리니까 나 원래 집 살려고 대출 5억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막히면서 갑자기 3억으로 막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집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성이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면은 상품을 없애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MCI, MCG라고 해가지고 이거 집 사보신 분들은 아는데 방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면제해주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럼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대출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를 막 낮추는 정책들을 지금 쓰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안 올려야 되니까.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KB에서 나온 건데 원래 1억 5천 정도 나오는 분들도 그냥 5천만 원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출이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신한은행에서 나온 게 가장 지금 약간 뜨겁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극단적인 거 해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신한은행이 극단적인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뭐냐면은 조건부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겠다. 이 조건부가 뭡니까? 1번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 내는 갭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사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에 잔금을 치르는데 그때 내 돈 전액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세입자를 맞춰가지고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게 사실 일반적인 갭 투자죠. 내가 매수를 하면서 전세 물건이 하나 생기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건데 요거 하지 마라. 나 극단적으로 나간다고 했죠. 나 말리지 마 형. 막 이러면서 지금 극단적인 거 하나 나온 거예요. 뭐냐? 요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세입자가 못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세입자도 전액 현금으로 여기를 전세를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세입자 구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 내려고 했던 뭐 갭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지. 이거 전세 안 맞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못 사게 되는. 극단적인 정책이 하나 나온 것이고 또 하나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뭐 얘를 살고 있어요. 내 집을 살고 있는데 여기 대출이 뭐 한 5억이 있어요. 근데 요 5억이 내가 현금은 없죠. 대출 받아서 살고 있었던 실거주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거를 전세를 주려고 그래. 나도 이제 이사 가고. 그러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 5억을 갚아버리면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한마디로 지금 대출이 있는 집은 전세를 못 받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월세를 줘야 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전세를 주려면 이제 전액 현금으로 이제 들어올 사람만 구해야 되는데 뭐 전셋집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구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애매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 조건. 그러니까 나 집을 팔 거니까 뭐 저 전세자금 대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요거 팔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들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해석한 게 맞다면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전세를 뭐 이렇게 얻는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규제를 함으로써 집주인을 사실상 집을 못 사게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인 정책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안 올리고도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상품을 내가 안 파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괜찮아 보였는지 이제 우리은행도 또 일부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은행들이 또 따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대출 없이 그냥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하지 말고 전액 다 현금으로 너 이거 집 사. 그리고 나서 이거 소유권 이전 다 하고 그 다음에 전세 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뭐 한 30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3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5억짜리 전세 맞춰가지고 다시 10억을 회수하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줄긴 줄겠죠. 근데 거꾸로 그렇게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뭐 전세를 주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면 뭐 전세를 안 주고 월세를 주겠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가 아파트들 있죠. 지금 뭐 10억대, 15억대 이런 데들은 전세자금 대출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아예 비싼 거 있잖아요. 25억, 30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전세를 전액 현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수요가 아예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수요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은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른 은행들은 안 막힌 거 아니냐. 그럼 글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 막 사람들이 막 쏠려갑니다. 아직 여기 뭐 안 막혔대 하면은 거기를 이제 아마 금감원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안 해? 하면서 막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들 동참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우선은 저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모든 은행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딱 멈춰지게 됩니다. 매수 수요가 이제 멈춰지게 돼요.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사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기 싫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요가 이제 뒤로 밀립니다. 밀리다가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돈이 모이면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되는 한마디로 시한폭탄을 뒤로 미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몇 년간 겪어봐서 다 알죠.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은 잠깐씩 잠잠해지다가 다시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수요를 억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극단적이고 약간 한시적인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은행이라는 게 다시 또 연초가 되면은 영업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건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또 GDP가 또 증가되는 만큼 가계부채 비율도 막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지금 정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율로 지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금리 안 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면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율 규제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 살짝 지나가면은 분위기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또 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를 계속 눌러야 되는데, 계속 누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LTV 규제 같은 게 나오면 훨씬 더 강력한 게 나타나겠죠. 예전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거 되면서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 다주택자 LTV 막 급감시키고, 무주택자들도 막 LTV가 막 줄어들어가지고 집 살려면 대출을 뭐 절반 이상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또 한 번 수요가 막 뒤로 밀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은행 자율 규제랑은 좀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갭 투자를 어쨌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은 매매 상승 같은 것들은 조금 뭐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수요가 뒤로 밀리니까. 대신에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기 처방일 뿐이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똘똘한 한 채 정책과 공급 부족이 지금 뭐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어떤 마음을 들게 하냐면, 야, 지금 안 사면은 저 동네 평생 못 산다. 왜냐면 우리 동네 집값 1억 올라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지금 3억, 5억이 막 올라가는 이런 급등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빨리 팔고 절로 가자.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뭐 풀리는 게 없고 공급 부족도 당장 풀리는 게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두려움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가장 문제고 이게 지금 정부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는 막막한 현상의 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죠. 이제 금리 내려야 되는데 집값 때문에 내가 동결했다 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 부동산의 집값 자극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동결합니다. 근데 뭐 정부가 좀 뭔가 좀 대책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가 목전에 다가왔단 말이죠. 이 한국은행도 마냥 버틸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내리고 다른 나라들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부동산 집값만 이 금리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한테 뭐 대책을 좀 주세요. 뭐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는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도 저희도 없는데요. 저희도 없는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급 대책도 나오고 막 하는데 공급이 잘 안 될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수요가 지금 계속 몰리고 있어요. 특정 단지, 특정 지역으로 막 계속 몰려가고 있고, 거기다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보고 뭘 어떻게 막으라고 하냐라면은 좀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법 개정이 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